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대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해를 여시느라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보훈부 장관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 참석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역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저희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건국절 논란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역사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때마침 국가보훈부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이 대통령을 2024년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광복회는 그동안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인식 속에서 이번 기회에 그를 한번 제대로 평가해보자 라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근심을 담아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개막과 폐회 사회를 맡은 광복회의 유민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주제 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학술 토론회 진행은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배포한 그 자료집 속에 질문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질문을 써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자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하실 수 있는 교수님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저희 서면 질문만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진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소개받은 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진입니다. 이 매우 귀중한 자리에 이 사회 좌장을 맡아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표적 순국선열 후예신 이종찬 선생께서 이 광복회를 맡으시면서 이 광복회의 행사를 좀 새로운 차원에서 끌어가시려는 계획의 첫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영광스럽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행사를 하느냐? 아까 이종찬 회장께서도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9년에 광복 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뒤에 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 받으셨습니다. 이
그 문제와는 다르게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것이 1992년에 제정돼서 벌써 이 3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흘렀는데 왜 갑자기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을 선정했느냐?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얘기 들을 때는. 그 이 행사 제정 초기에 자산 안학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제정돼 가지고 그때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분은 조금 그 독립운동을 학술적인 차원에 좀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초기에 그렇게 선정돼 가지고 그분은 제가 학술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하는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균관대학교인가 어디서 행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번 이승만 대통령의 이달의 그 독립운동가 선정은 그때보다도 조금 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분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많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당에서 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연구되어 있는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여러 이 시민 국민 앞에 소개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새롭게 정말 이 단단하게 해 나가는 기회로 이 행사를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토론에 들어갈 때 좀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두 분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듣는 곧 학계에서 두 분 발표하신 두 분이나 토론하시는 두 분이나 다 학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가장 큰 연구 업적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발표로 첫 번째 연세대학교 국학문화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오영섭 선생의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의 성격과 성과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고정유 선생의 포항공대 명예교수이신 고정유 선생의 이승만 그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발표를 듣고, 또 다른 두 분의 논평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영석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오영섭입니다. 저는 사실 박사 논문은 의병으로 썼는데, 박사 논문을 이제 마치고 나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연구, 또 하나는 이제 안중근 의사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안중근 집안의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들, 그런 분들을 연구하는 이런 부면으로 이제 그동안 20, 30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 이승만 박사에 이제 한정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발표 논문 주제로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의 그 성격과 성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과연 이승만이 외교 독립운동에 성과가 있었어?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언급될 수가 있겠는데, 이분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이 이제 되어버렸기 때문에
경칭을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승만을 이제 생각할 때면은 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지냈고, 대한민국 그 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지냈고, 또 우리 역사의 기념비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이나 또 상황 속에서 주역을 맡았고, 그래서 이분이 참 그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다시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건 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또 논란을 남기고 있었구나. 참 그런 면에서 남겨진 유산도 많았고, 또 남겨진 그 논란이나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참 이러저런 면모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깊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이승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는 애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서 그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서 이승만은 이랬구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정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의 일생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그 학자들 못지않은 지식을 다 이제 기억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박사의 일생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분의 그 일생과 독립운동을 대충 개관을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어떠한 그 특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떠한 유산으로 다 남겨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그 독립운동은 1896년부터 이제 그 협성유에 가담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는 97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97년 7월 8일 날 배제학당에서 정부 각 부처 강요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던 각국의 공사들, 그리고 내외 명사들이 참여한 수백 명이 이제 운집한 상황 속에서 배제학당 졸업식 식장에서 이제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 연설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처음 이승만이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영어 연설이 상당히 이제 감동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 인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눈도장을 찍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98년도에 3월 10일 날 종로에서 운종가에서 이 그 만민공동회의 이제 창립회의가 첫 번째 모임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1만여 명 이상 운집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이제 주제는 이 나라의 재정권과 군사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애국적인 이제 자주독립 연설을 한 거죠. 그 이승만의 그 연설은 이승만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전면에 나서는 그 본격적인 이제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97년, 98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이후에 이승만의 이제 그 독립운동은 단순하게 대한제국기 시기에서는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런 그 부면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제 정적인 혁명운동의 성격까지도 포함시켜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새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 하는 이제 구상까지도 아울러 가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기에 인상적인 구절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이제 그 지금의 제중원에 있는 그 제중원 위편에 있는 그 에비슨네 선교사의 집에 가서 영어를 이승만이가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이 늘 에비슨 선교사한테 이 고종을 이제 퇴위시킨 다음, 또는 고종이 퇴위된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이제 나라가
전개되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한국을 이제 변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에디슨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매우 불편했다는 거죠. 그건 위험한 말이니까 좀 자제를 하라고 누차 이제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보여줬던 그 구한말의 학생운동 차원에서 벌어졌던 그 독립운동 자체가 독립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의 차원까지도 이제 연장해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승만은 조숙한 혁명론자의 모습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그 이후에 이제 고종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뭐 고초를 겪고 심지어는 고문까지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독하게 이제 고문을 한 차례 당했는데, 이승만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시달렸습니다. 제가 지금 고문 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유증의 모습이, 이승만이 왼쪽 그 볼줄을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자기가 화가 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볼을 실룩거리고 왼쪽 손등을 후후 이렇게 불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 고문의 후유증을 이제 혹독하게 평생 동안 앓았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우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그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이 감옥 안에서 5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기 이제 이 뭐 감옥 학교를 만들고 또는 뭐 감옥의 도서관을 만들고 또 감옥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감옥 안에 있던 동료 죄수들, 양반 국사범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도해 가지고 그들 기독교 신자로 만든 것.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 신자로 전향한 그 사람들이 1904년 고종의 특사로 풀려 나와 가지고 이제 YMCA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나간 중추 인사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그 본격적인 그 국민적인 시발점은 감옥 안에서 이승만의 전도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두드러진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아까 이제 그 광복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립 정신을 이제 저술해서 우리 역사에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것.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항기부터 대략 일제 시기까지 한국인들이 저술한 정치 사상서 내지 정치 계몽서 가운데 이승만의 독립 정신을 과연 능가하는 책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아니다라고 대답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독립 정신이 상당히 이제 그 점에서는 그 시기 한국의 이제 사학사적인 또는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그 서책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타난 뭐 기본 논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식의 민주공화제를 수용해서 한국을 갖다가 새 나라를 건설하고 그 부면에서는 기독교를 갖다가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 또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나타나는 이제 기본 골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기독교와 동반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미국식의 민주공화제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승만의 평생의 꿈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승만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 문제가 동시에 국가의 자유와 독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 문제가 확보가 돼야만 국가의 자유와 독립의 이제 원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점에서 이승만은 자유를 매우 강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독립운동기에는 자유와 독립을 동의어로 이제 인식했을 정도로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이승만은 매우 이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특징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그 학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200여 회의 이제 한국 강연을 이제 한국 그 문화 역사 홍보 강연을 전개했는데, 그 당시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고 한국 역사를 설명하고 겸해서 일제 한국 침략을 현황을 갖다가 소개하는 이런 활동을 몇 년 동안
미국 동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벌였는데 이것은 뭐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독립운동이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뭐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년 반 동안 YMCA에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1년 반 정도 YMCA에서 이제 한국인 학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이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6일 동안은 서울시내 이 학교에 나가서 청년 YMCA를 지도하고 또 일요일 날은 오전에는 이제 각급 학교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말이죠. 각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 200~300명이 이제 몰려드는 그 강연을 매 주일마다 이제 주제를 하고 말이죠. 이 YMCA에서 1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승만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소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그 중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서울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는 이런 그 인물로 이제 부상되었던 것이고 이 YMCA에서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일반 민중들에게까지도 이제 지도자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판열에 올라섰던 그런 그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승만이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3.1운동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각지에 있어서의 임시정부의 성립 과정 속에서 지도급 인사로 추대가 되고 선임이 되었던 그 배경은 이제 독립협회 운동 기간에 개인적인 혁명운동의 업적, 그 다음에 이제 YMCA에서 헌신적인 이 기독교 민족운동의 업적 이런 것이 이제 가만히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의 이 주인공으로 이제 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중 얘기지만 대통령 말미에 이제 그 4.19에 의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강제 축출된 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적어도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절차의 그 부당성 문제도 이제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승만의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과 평가와 그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깊은 냉정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이제 넘나들면서 외교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또 하와이에서 아동들을 가르치고 책을 저술하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의 양성 운동도 벌였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각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독립운동의 최후의 이제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1939년에 이제 워싱턴으로 이주를 해서 45년 해방 전까지 이제 워싱턴에 거주를 하면서 여러 이제 외교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것 그런 측면이 이제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의 이제 최전성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만이라는 분은 어떠한 그 외교적인 이제 구국 방략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아까 광복 회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부연 설명 내지는 사족에 불과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독립운동 방략을 이제 펼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선명도가 높았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투쟁론자들이 이 계몽론자들을 아주 그 심한 경우에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은 뭐 우리나라에서 을미우병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장 투쟁론자들 또는 뭐 안중근, 윤봉길과 같은 의열 투쟁론자들 그 논자들과의 또 이 실력 양성론자들이나 이승만과 같은 외교 독립론자들이 서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승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런 자기와 대척의 이제 독립운동 방력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선명도 높게 비판한 이런 그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독립운동가들이 김영 논술을 통해서 상대 독립운동 노선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자제해 왔는데, 이승만은 신문 논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그냥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승만이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적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제 근본적인 그 이제 한계라고 할까요,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장쾌한 그 거사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승만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을 때 모든 그 재미 한인들과 원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의거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 1908년 3월 23일 날 그 장인환 전명훈 의거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승만에게,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에게 급히 이제 이 도와달라는, 서부로 와서 통역을 맡아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그 이틀 이후에 이 서부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의 그 투쟁 모습 자체에 대해서 덜 긍정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서부로 당장 달려가더라도 내가 동포들을 위해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이승만은 이미 1907년경에 서부에 있는 동포들이 서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나는 그 여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서부로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장 편지를 보냈을 정도예요. 그 1년 후에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승만의 기본 입장은 역시 동일했던 겁니다. 서부로 달려가서 통역을 맡는다면은 자기의 모든 학업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통역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스티븐스 저격 사건에 대한 통역을 맡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원용 같은 분은 이제 재미 아닌 50년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승만이 이 동포들을 위해서 통역을 이제 맡아달라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의 신분으로서 살인 사건의 재판에서는 통역을 맡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이승만을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저 논거 가운데 하나로 이제 인용이 이제 됐던 겁니다. 심지어 이 이승만이 이 윤봉길, 이봉창 의거를 갖다가 매우 그 어리석은 짓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비난했다고, 그런 그 이제 그 구절까지도 경향신문이 보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 경향신문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승만은 이제 나쁜 놈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런 거였어요. 1921년 상해에 왔을 때 이승만 개인은 그 당시 상해에서 이승만이 오자마자 강력하게 이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 투쟁론자들, 그리고 안창호 선생도 그 시점에서는 이제 무장 투쟁론을 일시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환영의 속상해서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해서 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 호혜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쪽에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환영식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승만이 상해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상해에서는 이제 노선이 다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노선 투쟁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예고편이나 이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1월 5일 날 회의석상에서 이동희와 논변을 벌이는데, 이동희가 당신 위임 통치 청원을 했으니까 대통령에서 물러나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대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 대립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이제 이 독립신문에다가 기명으로 대통령 교서, 대통령 포
포고 이걸 두 차례나 공식으로 발표해가지고 의열투쟁론자들, 무장투쟁론자들이 무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의열투쟁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부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총칼을 앞세우면서 모금을 하는 이런 행위는 비인도적인 행위고 그 서양인들한테 모욕만 안겨주는 이런 행위니까 이건 절대 불가한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자기와 다른 독립운동 노선을 이제 비판을 하고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니까 그 당시 북경에 있던 의열단의 청년들이 권총을 들고서 상위로 내려와가지고 이승만을 잡아 죽인다고 이러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 실상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자기와 다른 독립운동 노선에 대해서 매우 선명도 있게 이제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강력한 그 이제 반대 내지는 그 적대 세력만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측면은 이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저희가 이제 오늘날 그 외교 독립운동만 했다. 미국 정부에 편지 몇 장 보내고서 독립운동을 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승만은 외교 독립운동을 비판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이 위임통치 청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위임통치 청원을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면 1시간 이상 이제 걸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이런 겁니다. 장래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독립시켜주겠다는 확실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갖다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두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이 1910년대 일본에게 나라를 먹혀가지고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무단적인 군사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미일 간의 국제관계가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도저히 단기간에 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위임 통치 청구와 같은 이런 이제 그 독립운동 방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임 통치라는 그 모습은 그 시점에서 이승만만 그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파리에 있는 김규식 선생도 동시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정한견이 위임통치 청원서를 갖다가 윌슨 대통령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때 그 보내기 전에 이제 안창호 선생한테 그 문건을 보내가지고 안창호 선생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그 문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북미총회 특별 그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시기 지도부들이 국민의 지도부가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승인한다라고 공식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정한경한테 발송을 해줬어요. 정한경은 그 문서에 입각해가지고 위임통치 청원서를 갖다가 미국 정부와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한국 사람들은 좀 온건한 성향의 이제 독립운동 논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은 위임통치 청원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위임통치 청원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래 한국을 완전히 독립시켜주겠다는 전제하에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이승만이 한국을 갖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삼아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라고 이렇게 마구 홍보하고 다니면 이승만은 그야말로 매국 역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이승만이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 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자극적인 이 문구가 어구가 오늘날 모든 그 이승만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많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것이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아주 그냥 기준점이 돼버리는 이런 그 이제 문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새나라 건국운동을 하거나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단계적으로 국가를 건설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 국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이 자치를 요구해서라도 또는 우리의 통치권을 갖다가 국제연맹에 주어서라도 일정 부분
이 국제 열강이 그 공동 감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국제 연맹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그 일정 지배 속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착실하게 길러 나가고 그 외부적으로는 미일 전쟁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대상황의 변화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무력 투쟁이라도 동시에 이제 불사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이뤄 나간다, 광복을 이뤄 나간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기본적인 독립운동 논리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전부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통치해달라고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 또는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열심히 보냈다. 라는 얘기만 했을 때는 이제 이승만의 독립운동 논리는 완전히 이제 묵살되고마는 거죠. 그 점에서 이승만의 그 독립운동 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이 편지 한 장을 보내서 한국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우리 내부의 내부적인 힘의 축적을 매우 중시했고 동시에 이제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이제 독립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독립운동 방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력 양성론에 이제 기반을 한 외교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평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말미에 이 카이로 선언에 이승만 박사와 그의 주변 분들이 어떠한 이제 기여를 했는가, 또 그 기여에 따라서 한국 독립조항이 어떻게 카이로 선언문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 이제 발표문에 이제 일단을 보시면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카이로 선언 관련해서 카이로 선언 자체가 한국의 신탁 통치를 인정한 바탕 속에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 선언문의 주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한국이 완전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카이로 선언문의 한국 독립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미국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그런 정도나마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국제열강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이 언급을 하고 보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느 독립운동 세력이 많은 기여를 했는가, 어느 독립운동 세력이 구체적인 그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인 그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백범 선생과 그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장개석이 카이로 회담 당시에 이제 누스베트를 움직여 가지고 한국 독립 조항을 갖다가 카이로 선언문에 이제 담아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10여 편의 논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백범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이 한국의 그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분명한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이 중경 임정에 있는 이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못지않게 열심히 이제 노력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양자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이 루스벨트와 장개석을 다 움직여가지고 이제 한국 독립조항이 이 카이로 선언문에 이제 실리도록 한 것,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힌 냉정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에는 이 김구와 장개석의 역할만을 배타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이승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죠. 저는 그 점에서 그 매우 정책인 선동에 가까운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이승만의 카이로 선언에 그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학문적으로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건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이제 외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졌는가? 제가 이제 이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독립 조항이 이제 들어가는데 김구 선생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뭐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카이로 선언문의 한국 독립 조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승만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1948년 12월 달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독립운동 세력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강들에게 애타게 애원했던 한국 독립 문제가, 한국 정부 승인 문제가 그때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때는 여전히 또 이런 제약이 있었던 거죠. 자, 과연 나라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독립을 이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독립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어원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춰야만 독립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 독립은 과연 어느 시점에 갖추었는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 독립은 역시 1953년 10월 달 한미 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이제 일정 부분 보장을 받고 동시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로 확약을 받으면서 한국이 이제 경제적 군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최후의 성과는 1953년도에 이제 종결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컨대 이제 제가 사회자로서 듣기에 이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보는 사람이 편을 가지지 말자. 이분은 내 편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요 그분의 활동의 모습이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컨대 지금 오영수 선생 말씀은 저는 그렇게 결국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승만 독립투사 이승만이 실제로 한 건 이건데 뒤에서 어떤 편의 어떤 이 포지션을 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불만이 나와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지 못한다. 이 광복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입장의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투쟁도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남북 분단의 조건이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되면서 그런 그 편가르기가 굉장히 지금 불필요하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과거 역사를 보면은 공정한 평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승만의 경우도 이 국제연맹을 상대로 한 위임 통치 이것도 진정한 뜻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숙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비단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 반대편의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발표 벽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 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아까 어느 분이 소개하셨습니다만 여러 갈래의 입장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또 치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어느 편에서 평가하면요 서로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해서 각기의 그 역할을 인정하면요 이거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세계 식민지 통제하는 민족 중에 이렇게 치열한 민족 독립운동을 한 민족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한 걸음
객관적인 쪽에 물러서서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역사의 그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작 이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 붕괴 때 북한이 무너졌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것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종합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그 정리하는 그런 그 얘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건이 객관적 여건이 그렇게 아니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 이 선열들의 역사를 좀 그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자 하는 이런 시각, 이것이 뭐 이 역사학을 가지고 공부를 평생 했다고 하는 사람의 그 한 소감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려 놓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원래 계획이 한 분 발표가 뭐 상당히 길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제가 진행을 맡아 보니까 그 시간이 30분, 35분 정도밖에 그 한 분한테 발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음 토론 시간에 또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정유 선생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뭐 내용적으로는 앞에 그 오영섭 선생님은 이승만 독립투사 이승만의 상반기 활동이 주로 치중됐다면은 아마 제 짐작에는 고종희 선수는 그 뒤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지금 들리고 있나요?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5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래 또 이 이 발표를 제안받았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오영섭 원장님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준비는 상당히 돼 있는데 발표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라서 저는 저한테 딱 주어진 35분에서 저 시계로 보면 4시 5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요 책자에 보면은 앞에는 지금 PPT 자료가 돼 있고 뒤에는 서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승만의 독립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가운데 제가 준비한 게 한 6가지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서설 대한민국사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4번째 부분 이승만의 역사적 유산,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사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뭐 한국 근대사를 쭉 연구해 왔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뭔가 이게 우리 근대사를 이렇게 지금 아까 이태진 교수님이 통합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연구자들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 전공이십니까 하면 한국 근대사에 저는 개항기합니다. 저는 식민지 시대 합니다. 저는 분단 시대 합니다. 이렇게 해방 이후가 분단 시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항이 1876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만국이 1910년이고 해방이 1945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역사가 단절이 됩니다. 만국에서 한번 꺾였구나. 그 다음에 또 해방에서 또 뭔가 이게 전환이 근데 문제는 꺾이고 전환되는 게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세의 영향에 의해서. 만국은 일본의 침략이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곧바로 분단으로 연결된 건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많은 혼란들이 저는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시대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사 중심으로 이걸 다시 얘기를 끌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역사의 연속성도 살리면서 또 우리가 뭘 했는가? 이걸 우리 중심으로 한번 역사를 볼 수는 없을까? 그랬을 때에 제가 이게 빨간 줄을 쳐놓은 게 그겁니다. 개항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서양 근대 문명의 도전이거든요. 보통 이제 도전과 응전을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뭐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 세력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떻든 근대 문명에 대응하는 세력으로서의 개화 세력의 성장이라는 걸 하나로 놓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이라는 것이 곧바로 식민지 시대로 우리 역사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외신 대안의 건설로 가보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만국과 동시에 미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민국민회에서 무형 정부를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이건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이라는데 3.1 운동 이제 100주년이 2019년이었잖아요. 그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혁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덜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오영섭 원장님이 앞에 그 독립협회 운동 때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 그 혁명이라는 의미는 아마 민주제, 공화제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거는 1919년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세계 개조라는 그런 큰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탄생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우리의 정부.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인용 따옴표를 놓은 거는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 당시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의 정부다. 우리의 정부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속선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을 달성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식민지화된 국가 가운데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건 지금 세계 10위권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주변부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이 과거를 보는 거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면 저는 이승만 기념 사업도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한인 디아스포라 하게 되면은 요거 잠깐 앞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이게 두 가지 경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개항이 1876년, 해방이 1945년인데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반도 밖으로 가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인 디아스포라, 국민의 신한국 승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해서 사실은 이게 아직은 학계에서 이게 제대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한 편의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책으로 일단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 주장이기도 하고 가설이기도 합니다만 이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이 케빈 켄이라는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디아스포라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책을 하나,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게 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디아스포라가 뭐냐? 이랬을 때에 이런 얘기를, 모든 디아스포라 의식은 실제든 상상이든 고향과 연결됩니다. 고향 땅은 이민자들과 그들의 조상이 떠나온 곳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는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는 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같은 기원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문화적 실천입니다. 그러면은 뭐 외신대안이 뭐 얼마나 밖에 나가 있었느냐? 망국하는 당시,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권 침탈이 있었을 당시에는 해외에 뭐 수십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방 직전 단계에 우리가 해외에 계신 분이 400만에서 50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당시 국내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명에 500만 명이라고 치면 6명 가운데 1명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방이 되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안에서만의 역사를 한다면은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 그 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요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세기의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19세기 중엽에 지구적 차원의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대서양 쪽을 건너지만 이 태평양 쪽에서도 건너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하나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는, 이게 이른바 월경이죠. 불법적인. 또 하나가 이게 20세기 초에 오게 되면은 하와이로 이민이 되고, 그리고 멕시코로 이민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반구에 한국인 동포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초가 되면은 말이죠. 이게 지금 태평양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이른바 신세계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역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쪽은 없는 예. 그러니까 일본 뒤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몽골도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일본을 제압할 수 있고 일본을 병합할 수도 있지만 안 간 이유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텅 빈 공간.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20세기 보니까 아니 이게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 동포들이 건너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건너서 카리브해 쪽으로 가고 그 중에 일부가 나중엔 1920년대 초가 되면 쿠바로 갑니다. 쿠바로. 아까 제가 이태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이게 한국 근대사의 특징이 사실 밖을 보지 않고 앞만을 봐서는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밖을 봐야 된다. 밖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만 본다면은 사실 이승만 박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안에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1910년에서 12년 해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오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 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 들어올 때에 이승만 박사가 그런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신변 보호에 대한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YMCA라는 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총독부도 양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밖에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한인사회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승만 박사가 존재했을까?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그게 바로 외신대안의 의미고요. 이거는 이승만 박사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남조선론이 나오는데 이 남조선이 우리 남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남조선론이 하와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와이. 이 하와이가 남조선이다. 남쪽에.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 있는 조선이다. 남쪽에 있는 조선이다. 그렇게 해서 지도까지 그렸어요. 지도를 그렸는데 뭐 하와이 뭐 가보신 분 다 잘 알겠지만 이게 빅 아일랜드 아닙니까? 하와이. 그리고 여기에 마우이 섬이 있고 저쪽에 오아후 섬이 있고 저 위에 카우아이. 그리고 중간에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섬도자가 8도인데 이 8도를 길도자 해서 이게 바꾸면은 8도가 곧 남한의 아니 우리 한반도의 8도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한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웁니다. 요 밑에 하는 거예요. 이 8섬에 이 하와이 8섬에 한인이 아니가 있는 곳이 없으니 가위 조선 8도라. 이 섬도자와 길도자가 뜻은 좀 다르나 그냥 우리말로 이기면 똑같단 말이에요. 음은 일반이니 이것을 과연 우리의 남조선이다. 이걸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이게 없었다면 과연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가능했는가? 가능했는가? 마찬가지로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가 최장의 망명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장의 망명정부인데 그 임시정부가 29년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느냐? 이게 밖에 동포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국내 운동이 거의 질식 상태에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도의 간디가 한국에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옥에서 죽었을 것이다. 전혀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자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갔을 때 이분들이 한 곳으로만 간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하와이 미주 지역을 얘기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만주, 시베리아, 그다음에 중국 본토 이게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무언가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갔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한국 근대 또 더욱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중혁명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중혁명이냐? 저 위에 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내적으로는 단군 조선 이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군주제의 종말을 고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군주제가 종말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왕의 나라,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대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식민지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이에요. 해방. 이거를 사실은 임시정부에서 이 건국 강령을 할 때에 정확히 표현을 했어요.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이게 건국강령 1942년 11월에 나온 총강의 앞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한 혁명이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그리고 이게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이족 전제입니다. 이 전자가 일본이 천황제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천황제임을 지죠. 그럼 우리는 천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군주 정치의 국악을 파괴했다. 그 점에서 이중혁명.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군주 왕정 체제로부터의 해방.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혁명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임시정부 자체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때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대체로 이렇게 된다면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논문들을 쓴 바가 있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명의는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아까 외교 노선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제가 지금 미국 국무성 외교문서를 1919년에 쫙 한번 훑어봤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 앞에 Provisional이 안 들어가요.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서 물러가라. 이게 처음에 6월달에 5월달에 한성정부가 미국에 건너간 다음에 처음에 6월 4일자가 미국 국무성에 보내 첫 문서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프레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디나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외교에서 대표성을 그 점에서는 이걸 최대한 외교에 활용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이승만이 이게 1920년에 이제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사실 임시정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그렇게 사실은 아니 거기도 협소합니다. 이게 내에서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생각은 그런데 임정이 임시정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한 얘기인데 임시정부가 각지 국내와 국외 서열화되어 있는 독립운동을 연결시키는 중앙점에 부심한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하나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다 얘기해요. 미주 지역에서는 외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박영만 선생님이 거기서 부장투쟁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국내를 여기에 두고
만주 쪽을 염두에 둔 거고요. 사실 미주 지역에서 무장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디서 해라? 만주에서 해라. 그다음 상해에서나 이런 데는 역시 외교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해주 쪽에서는 역시 무장 투쟁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선 그걸 해라. 나는 내 역할은 뭐냐? 나는 이게 만주나 노령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건 충분히. 그러나 나는 내가 미국에서 내가 외교운동을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맡겨달라. 이게 이승만의 생각. 근데 사실 임시정부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승만의 입장은 또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 있는 역사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충돌과 이거는 이제 이미 쭉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시간을 좀 활용하고 오늘 또 우리가 얘기되는 게 역사적인 유산인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역사적인 유산 이 부분이 사실 이거는 원래 좀 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오해라 그럴까요? 너무 아파. 이승만의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 입장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요. 저는 역사에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이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변하는 게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신이고 완벽한 악인은 악마입니다. 인간은 저는 그 신과 악마 사이에 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오늘날 이승만을 진정으로 기리는 것은 그를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이제는 역사적 성패와 과오를 직시하고 잘된 것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죠. 당연히.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돼요.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 과거에 갇혀 있어서는 역사의 진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승만과 그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뭘 배우고 또 뭘 고쳐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오늘의 학술회의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오영섭 원장님도 말미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승만의 그 반세기에 걸친 독립운동이 마지막 총결산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저 가운데 서 있는 이승만 박사의 표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한 신문에서는 굉장히 좀 찹찹하다라고 이렇게 눈을 감은 듯이 지그시 저는 아마 온갖 그 해원 그러면서도 또 하나 해냈다는 어떤 안도감. 과연 이게 신생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이승만 박사 생각에는 마지막까지도 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방해. 이건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거는 한미 많이 얘기되던 거죠. 많이 얘기되는 건데 그러나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기만을 딱 끊어놓고서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뭐 독립운동계 이승만과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그 책을 한 권 쓸 때에 2004년에 그걸 냈습니다만 2004년 때에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봤습니다. 상당히 문서를 받고 뭐 저는 뭐 아직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개척적인 연구였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5년을 끊어놓고 나오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정확히 뭘 했느냐?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가조인식이거든요. 가조인식 8월입니다. 가조인식 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진중함,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봅니다. 진중함.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그 표적, 저기에 담겨 있는 그 많은 표적은 이승만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말이죠. 이승만 박사가 할 때에 요거부터 하나 좀 볼까요?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6일 미국을 떠나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말이죠. 이게 33년 만에 귀국입니다. 33년. 인간의 생애에서 33년은 뭐 엄청난 거죠.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였으니까. 재미동포에게 이런 고별사를 남깁니다. 1905년 이래 우리는 일미 충돌나기만 기다려왔나니 이 전쟁이 나야만 미국인이 우리의 말을 고지 듣고 우리를 도와서 외적을 파멸한 후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되리라 한 것인데 1941년 진주만 사변 이후로 우리 임정은 승인도 못 얻고 맞습니다. 승인도 못 얻고 일푼의 도움도 못 받고 맞습니다. 연합국으로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로만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습니다. 1푼의 도움도 못 받고 있다가 급기야 외적이 패망한 후 우리 금수강산은 외국 군사의 점령으로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우리 임정은 타국에 체류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며 외국 세력을 의뢰하고 국권을 방해하는 자들이 정계에 평만하여 충역에 혼잡되어 혼돈 상태를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삼천리 강토가 우리의 것인지 그리고 3천만 그 안에 있는 3천만이 자유민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면서 재미동포 그동안 자기의 독립운동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동포들에게 남긴 고별사.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지만 신생 대한민국의 출범과 동시에 전쟁은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이미 예견이 돼가지고 이승만과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빚었던 말이죠. 하지 중장이 그냥 이승만 박사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아유 나 잘됐다 이거 빨리 내 거 벗어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벗어버리고 모든 걸 다 이승만 정부에 남겨주고 하와이 갔는데 하와이 가자마자 거기서 신문 기자들한테 한반도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이건 누구나 다 예견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예견했던.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왜 주한미군을 뺐느냐? 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견이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인이 됐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신 이정식 교수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계신 이정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이승만 박사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게 분노감이 쌓여있었다.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국무부에서는 말이죠. 워낙 이게 이승만 박사하고 이게 트러블이 많으니까 오기만 하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의 이정식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 표현을 그대로 불리면 한국 문제에 한국화다. 이 얘기는 한국 문제에서 미군 손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몇 가지 원조는 있지만 원래 원조 주기로 돼 있던 것마저도 유럽이 서유럽 쪽이 하도 복잡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그쪽 그리스 쪽으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게 한국 전쟁이 터지고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 휴전 얘기가 나왔을 때에 아이젠하워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로 월터 로버트슨 이게 미 국무부 차관보일 거예요. 로버트슨을 보냈을 때에 이승만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미국을 확고하게 믿었지만 지난날 미국으로부터 2번씩이나 셀아웃
완전히 팔렸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완전히 헐값에 한반도를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 그리고 1945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전쟁이 나왔는데 말이지, 너 대한민국에서 원조 좀 달라 그랬더니 말이지, 간신히 뭐고 군대도 말이지 고문단 좀 몇 개 남겨놓고 말이지, 무기는 북진 통일할까봐 염려되니까 말이지 겨우 군대라는 흉내만 내고, 이런 상황을 해놓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와서 말이지 휴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휴전하는 그 뒤에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걸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게 내놓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이죠.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이미 그 돌아가신 유영익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영익 선생님이 그 부분은 가장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의 앞에 실려 있는 전문이고요. 그 전문 뒤에 이렇게 아까 나왔던 사진이고요. 제가 보는 이 한미 동맹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의를 댈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이 아닌 해양 국가로, 그 태평양 국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아까 제가 태평양 지도를 보여드린 것도 그겁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50년을 거쳐서, 어쩌면은 배제학당에 입학한 때부터 따지면 70년에 그의 평생을 맞춰서 얘기했던 것이,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라. 그 태평양이라는 게 광대하지 않습니까? 대륙을 다 집어넣어도 남는 게 태평양이에요. 그 태평양에서 말이죠. 제가 그 이승만 박사 때 이 다이어리, 이거 일기를 보면은 말이죠. 그 한양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보통 한 달 걸립니다. 그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구의 거의 반대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나라와의 끈을 만들자. 이게 이승만 박사가 아마 평생 해왔던 것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한미 동맹,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 동맹으로서 이게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이 갖고 있었던 최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이 박사가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얄타 미략설이라는 걸, 저는 이거 따로 논문을 한 편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이 냉전의 포로가 되다. 이승만의 그 소련에 대해서 임시정부를, 사실은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만 일어나면 임시정부가 승인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12월 7일 날, 이게 하와이에서 이게 터지는데 12월 9일 날 바로 편지를 보내요. 미 국무부에다 이제 편지를 보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이 at last, 마침내 이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 한국과 한국민은 말이죠, 미국의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그리고 우리 광복군에 대해서 랜드리스에 의해서, 그 당시 연합국 무기는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무기고요. 그거 좀 풀어달라. 근데 미국이 거부해요. 그리고 아예 그 문서조차도 스티프스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이게 또 뭔가.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한 게, 이게 소련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소련 때문이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국무부에는 외교문서로만 보내다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터뜨린 게 바로 이 얄타 미략설입니다. 이 얄타 미략설인데, 요 밑에 이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1945년 5월에 나온, 독립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단체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발행하던 신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목이 그래요. 조선은 과연 또 팔렸는가? 조선은 과연 또 셀아웃 됐냐? 조선이 또 셀아웃 된 거 아니냐? 이게 누구 얘기냐? 이승만 박사 얘기입니다.
도대체 얄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좀 밝히라. 근데 이 얄타 회담은 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회의였거든요. 그 마무리하는 회의가 끝났는데도 이게 뭐 발표가 좀 미적지근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흑막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또 한 번 한국이 팔리는 거 아닌가? 이번엔 팔린다면 일본이 아니라 소련이다. 그렇게 해서 터뜨린 게 이게 얄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얄타에서는 한국 문제는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딱 오가는데 그 외에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언급된 게 없어요.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 국무부에서 말이죠. 이 얄타 미사를 터뜨린 때가 사실상 우리 한국 외교 독립 노선을 총 이제 결산하는 샌프란시스코 연합국 총회가 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엔이 발족하는 게 바로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그 이제 추축국과 싸웠던 50개국이 다 오는데 한국만큼은 초청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임시정부에서도 중경 쪽에서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도 도와주겠다 가라. 그런데 말이죠. 국무부에서 딱 너는 한 번도 우리가 너를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히 여기서 돌아섭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고문이 되던 올리버한테 편지를 써요.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한 8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틀림없이 또 한국을 팔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터진 겁니다. 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2분 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나중에 국무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하고 공식 부인 성명을 내요. 부인 성명을 내는데 이걸 내므로 인해서 마침 또 이 샌프란시스코에 말이죠. 소련의 외상이었던 몰로토프가 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완전히 기피 인물로. 그리고 충칭에도 소련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이게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임시정부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얄타 미략설이라는 것이 이승만 박사로서 그동안에 자기의 대미 외교를 해본 경험에 요것만 하나만 하고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조해 주시고요. 이승만의 외교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논문을 쓰다가 이게 얄타 미략설이라는 논문을 쓰다 이 정한경 선생의 이 증언을 보고서 이야 이거였구나. 이게 정한경 선생한테 정한경은 당시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이었거든요. 이승만의 뭐 절친한 물론 이제 손 아래 동생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한경이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으로. 이 얄타 미략설이 국제적인 파장이 워낙 크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박사님.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 얄타 미략설. 그것이 나의 관찰에 따른 신념. 오랜 한국을 위하여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기를 아무런 미략도 없다면 그 권리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지금 그런 미략설을 터뜨릴 필요가 있다.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 얄타에서 우리 한반도를 또 한 번 팔지 않았다는 것만 삼국 정상이 그거를 발표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박사의 외교의 또 하나의 이해를 예,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이야기는 제 발표문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장황하게 또 아직은 좀 설익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좀 더 연구가 진척이 되면 또 그거를 발표해서 지면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승만 박사의 활동이 끝도 없이 많아가지고 골라서 몇 가지 골라서 그 소개를 드리는데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두 분 발표 끝내고 10분간 휴식한 뒤에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시 15분에.